넘어갑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몸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나 보네요. 약간 좀 몽롱한 상태가 지금 이어지는데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핏대를 너무 올리면 저 혼자 핏대 올리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조심조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 괜찮으시죠? 건강하시죠? 아마 지난 2주 동안 그 윤석열이가 저지른 그 황당한 일 때문에 국회의사당으로 여의도로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그 노고의 대가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곤하시죠? 저도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님께서 빨리 수면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빨리 해야죠. 하지만 오늘 준비된 주제는 마무리 짓고 해야겠죠. 네. 자,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법조 적폐들의 음모가 시작됐다입니다. 윤석열 내란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조 적폐들의 음모.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불공정 재판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벌어진 몇 가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판을 방해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란사범 윤석열을 쉴드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 당황스러움,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법조 적폐들, 우리가 법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꾸라지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방해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탄핵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이고요. 또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을 쉴드 치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집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어떻게든 건져내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표는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이재명을 주저앉히고 나면은 아마 이들은 윤석열 탄핵 그냥 통과시킬지도 몰라요. 오로지 이재명을 주저앉히는 게 이들의 목표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내란을 무죄 만들려고 설치고 있고 불공정한 재판을 획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법조 적폐들의 음모를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파헤칩니다.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고요?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이라는 새끼가 지정이 됐답니다. 제가 엊그저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재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놈이 제일 나쁘다. 두 놈은 정말 문제가 있는 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이 정형식이었고 또 한 사람이 김형두였습니다. 정형식이 꼰대형 적폐라면, 꼰대형 보수라면 김형두는 그냥 적폐형, 적폐 그 자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법조계 내에서 특히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 두 사람의 악명은 대단히 높습니다. 정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물러나게 됐는데 정형식이 물러나자 법원 이곳저곳에서 환호성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수구 꼴통인 정영식이 이제 물러났구나. 이제는 빠이빠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었고 가장 논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법원 안에서도 말이죠. 정영식만큼 법원 안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람이 조희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법원에서 물러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올라왔다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환호성이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이들을 누가 다 살려줍니까? 다시 끌러 들어온 게 윤석열인 거죠.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이 김형두예요. 정영식 같은 사람은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광훈의 골수 팬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제일 나쁜 놈 두 놈을 제가 꼭 집었는데 해필이면 그 꼭 집은 그 놈들이 주심 재판관이 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많은 6명 중에서 하필 정영식이라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또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우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식의 우연, 절대로 배당되지 말아야 될 판사한테 떡하니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우리 참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 그런 일이 더 자주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걸까요? 이거 우연 맞을까요? 정영식이라는 사람 다시 한번 짚어보죠. 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법대 그리고 사법연수원 17기입니다. 전형적인 귀족 판사예요. 이 사람의 이 근무 경력을 살펴보면 지방 근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장을 참 많이 해요. 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요직만 골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로 수도권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에요. 고등법원장을 했다. 참 출세할 만큼 한 거죠. 사실상 대법관에 준하는 역할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나가요. 이제 물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물러난 일을 다시 살려온 애가 윤석열이죠. 61년생. 아이고 참. 이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앉힌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적이자 꼰대형 보수라고, 그냥 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영식이라는 사람은요, 가진 자, 재벌에 무척 관대합니다. 반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편향적이에요.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입니다. 불공정의 대명사입니다. 한명숙 총리를 나락으로 보낸 자도 바로 이 자입니다.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이것을 유죄로 뒤바꾼 사람이 정영식입니다. 한신공영인가? 아니 한신. 네. 한신공영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남모 사장이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줬다고 했다가 안 줬다고 진술을 번복하죠. 그래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검찰이 1심에서 2심 가는 동안 진술을 조작하죠. 있지도 않는, 듣지도 않은 죄수들의 진술을 끌어모아서 사건을 뒤집어 버립니다. 솔직히 그게 뒤집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뒤집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정영식입니다. 한명숙 총리를 나락에 보낸 이 나쁜 새끼가 이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복이라고 말하면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자들은 우리가 좀 손을 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사람이
법원에 남아있다는 게, 심지어 얘 이재용 있잖아요. 삼성 이재용 무죄 때려줘요. 그 이재용이 무죄 딴 것도 아닙니다. 그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이 뭐 여기저기 뭐 뇌물 뿌리고 박근혜 쪽에 뭐 뇌물 주고 했다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얘가 무죄 때려준 거예요. 아, 진짜 어디서 이런 예, 최악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광훈의 골수 팬으로, 전광훈이 운영하고 있는 자유통일당인가요? 거기에 오랫동안 후원해 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이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최소한의 정치적인 중립성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기생충 어쩌고 저쩌고 했던 바로 그런 보수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아니 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바로 이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기생충이라고 표현했던 이 보수단체의 출범식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단체가 어디? 예, 물망초 재단이라는 데입니다. 박선영 전 의원이 운영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된, 윤석열이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자유선진당, 국힘당, 그 옛날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했고 했던 바로 그 수국 꼴통 박선영 의원입니다. 이 박선영 의원이라는 사람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사촌 누나이죠. 그리고 민일령 전 대법관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정영식의 처형이에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생부터가 수국 꼴통인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번 윤석열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죠? 왜 하필? 헌법재판소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바로 이 사람, 정영식 재판관은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악성이다. 안 좋은 걸로 치자면 역대급이다. 역대급으로 안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역대급 악성 재판관 중에는 이동흡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등이 있는데, 그에 맞먹는 사람이 바로 정영식이라고 하죠. 윤석열이 추천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이 일화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이른바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이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이 막 진행됩니다. 자, 그때 이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을 보도한 기자한테 국정원 직원이 와서 은근히 협박을 하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골로 간다? 정형식 같은 판사한테 네 사건 배당해가지고 너 골로 보내버릴 거야 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재판을 열어보니까 바로 정형식이 이 사건을, 바로 그 사건을 배당을 받았더랍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은 랜덤으로 사건을 배당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인 거죠. 어떻게 이게 랜덤이 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국정원 직원이 협박한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랜덤이란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놈, 바로 이 정영식 재판관은 이재용에 대해서, 이재용의 삼성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 있죠. 대부분을 무죄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폐 판사인 거죠. 볼 거 없이 최악의 적폐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탄핵 사건이 절대 배당되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건을 배당받은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비슷한 사례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국 대표 상고심을 한번 살펴보죠. 조국 대표 상고심의 주심은 엄상필 판사였습니다.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을 한 그 항소심 판사가 엄상필이었죠. 이 사건을 하필 이 조국 대표의 사건을 하필 엄상필이 맡게 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거 딴 때도 아니고 딱 그 배당받은 시점도 올해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라고 발표가 되자마자 이 사건이 배당이 되는데 배당을 받은 사람이 엄상필입니다. 당시 엄상필은 대법관이 된 직후였어요. 마치 엄상필이 대법관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사건을 배당했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어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거 우연일까요? 게다가 우리가 800원짜리 판사라고 부르는 오석준 대법관 역시 같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무엇보다도 제일 황당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배당을 받죠.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죄 판결을 내렸던 바로 그 판사입니다. 절대로 배당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떡하니 배당받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배당이 됐는데 이 사건은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준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번 법원에서는 자동 배당, 난수표로 랜덤으로 배당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랜덤으로 배당되는 게 이렇게 우연히 겹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잖아요. 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니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심이 누가 됐던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말이죠. 어디서 약을 팔어? 주심이 왜 영향이 없어? 헌법재판소 사건도 그렇고요. 일반 형사 민사 사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심이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실제로. 자, 물론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주심의 영향은 무시 못합니다. 보통 법조계의 용어로 가르마를 탄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을 그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냐,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그것을 보고 이제 보통 가르마를 탄다라고 하는데 그 가르마 타는 것만 봐도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게 빤히 드러나요. 근데 그 가르마 타는 걸 누가 한다? 주심이 해요. 가르마 탄다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흔히 쓰는 얘기입니다. 쟁점 정리하고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누구를 증인으로 선택할 것인지, 증인을 부르는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요거를 정하는 게 주심이고요. 요거를 보고 우리가 가르마 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르마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달라져요. 그렇잖아. 가르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 인상이 달라지잖아요. 예?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예. 사람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겁니다. 가르마 탄다는 거. 근데 가르마를 타는 게 주심인데 어떻게 영향이 없단 말입니까? 문영배 재판관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약을 파는 겁니다. 시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있는 거죠.
문영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나쁜 놈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치 진보적인 사람인 양, 양심적인 사람인 양 티는 내고 다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극악한 사람이 이런 문영배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시민들을 속이는데 이런 놈들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관뿐만이 아니라는 데 있죠. 지금 벌써 검찰 역시도 수사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오늘 들으셨나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 들은 얘기 아마 오늘 언론 보도 나온 것 중에 이 얘기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 승인을 거부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보사령관,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낸 사람이 바로 이 정보사령관이죠. 북한군의 소행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한동훈을 사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이죠. 근데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 체포가 오늘 무산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검찰 때문에. 검찰은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느냐? 핑계는 좋아요. 군사법원상 경찰에는 긴급 체포 권한이 없고 군검찰 혹은 군경찰, 헌병이죠. 헌병대만 긴급 체포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죠. 그런데도 지들은 뻔히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잖아. 사실상 법률을 핑계대고 있지만 목표는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거죠. 이미 검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내란죄, 이 내란 사건의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일부러 청구 안 해주는가 하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시킨 다음에 지들이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소환을 하려고 날짜까지 다 정해놨는데 소환 날짜 하루 앞두고 갑자기 검찰이 먼저 인터셉트, 피의자를 가로채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검찰이 벌이고 있는 행각들이죠. 압수수색 영장을 일부러 청구 안 하는 짓, 이게 지금 벌써 며칠 전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검찰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거 일부러 막아놓고 그 이후에 지들이 압수수색하러 들어가고, 경찰이 소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찰이 먼저 치고 들어가가지고 인터셉트 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걸 보고 수사기관 사이의 경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수사기관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실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인 겁니다. 이 소골적인 수사 방해가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놈이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진술을 받습니까? 검찰은요, 알고 있어요. 지들 때문에 모든 증거나 진술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알아. 일부러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검찰이 바라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 자칫 잘못했다가
윤석열이고 누구고 무죄가 나오는 수가 생겨요. 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검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으나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특검이 진행되면은 특검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되진 않을 거다. 설령 일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까지 다 합쳐 놓으면 결국에 유죄 선고까지는 나올 거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고 그 우여곡절은 뭘로 귀결이 된다? 예. 탄핵 심판의 지연으로 이어질 겁니다. 6개월 안에 탄핵 심판을 결정을 내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훈시 규정일 뿐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막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예, 그 사이에 이재명 날리겠다는 거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이 지들 주장으로 하면 빠르면 석 달 안에 끝난다며. 원래 선거법 사건 석 달 안에 끝나는 경우 잘 없어요. 6달, 7달, 10달 막 걸려요. 그런데 어거지로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 예. 이재명을 주저앉히는 거야. 이재명 주저앉히는 한 다음에 뭐 한다? 예, 그 자리에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끼워 놓겠다는 거지.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한 사람이 누구다? 예, 이낙연이에요. 국힘당에서 누가 나온다고 해서 국힘당에서 나오는 누군가가 당선되겠어? 홍준표 당선될 것 같아요? 권성동이 될 것 같아? 한동훈이 될 것 같아? 안 돼. 그러면 뭐냐? 얘들이 뭐 이재명을 주저앉히고 나면은 그 대안으로 이낙연 내세워서 이낙연 당선시킨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걸요 지금? 국힘당 입장에서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재명만 아니면 되거든. 이낙연이 갑자기 요새 나와서 설치는 이유가 뭐다? 어제 갑자기 설치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국힘당은 이재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힘당과 검찰은 이재명을 주저앉히고 난 다음에 빈자리는 이낙연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낙연을 대통령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결탁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발을 담그는 놈이 또 한 놈 있죠. 그 놈이 누구다? 바로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겠대요. 원래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게 정설입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현상 유지만 하는 겁니다. 현상 유지.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안 돼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도를 하는 것은 국회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한덕수 지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나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새끼야. 얘 선출된 게 아니잖아요. 임명된 새끼잖아. 임명된 새끼가 어떻게 지 멋대로 거부권 행사합니까? 말도 안 되죠.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만든 건데 그거를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이 새끼가 떡하니 거부권 행사한다고? 근데 하겠대. 이게 뭐겠어요? 이 새끼 지금은 양곡법 운운이지만 다음번에는 뭐 특검이야. 특검 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이 새끼가 이거. 이게 정말 야비한 것이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탄핵 안 하고 한번 지켜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 말 나오자마자 무섭게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설친 거야. 야비해도 이렇게 야비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라고 말하든가 마치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싹 해놓고서는 그래 그러면은 탄핵 안 하지 뭐 라고 하니까 재빨리 얼굴 몰수하고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이 개새끼지 이게. 이런 놈이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참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만 끌어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단락에서 지금 세 가지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적폐들이 윤석열 내란 사건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혹은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건 세 가지다. 첫 번째, 주심이 정영식이다. 두 번째, 검찰이 수사방해를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덕수 이 새끼가 뒤통수 때렸다. 요 세 가지인데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그 얘기죠. 이 새끼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이 심우정 검찰총장 국회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심우정이가 이상한 짓도 하죠. 계엄 직후,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에 간부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그 사건과 관련해서 선관위 계엄군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을 파견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죠. 국군 방첩사에서 이 선관위 이 서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접수를 하네, 뭐 압수수색을 하네, 뭐 전부 다 서버를 떼가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이 방첩사 법무장교들이 그거 곤란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윤석열의 음모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이 법무장교들이 한 겁니다. 방첩사의 법무장교. 자, 그때 방첩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검찰에서 올 거야. 그럼 검찰에 협조하면 돼. 라고 말이죠.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전에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조사 필요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심우정이 계엄 선포 직후에 간부회의를 소집한 시간대도 참 기묘해요. 10시 40분에 간부회의를 소집하죠. 10시 40분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0시 40분. 그런데 심우정이 대검 간부들 끌어모아가지고 야, 우리 긴급 간부회의 하자라고 한 시간이 몇 시? 예. 자, 여기는 12시. 여기에는 보니까 몇 시? 11시 반. 자, 또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11시 20분. 자, 검찰총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이 뭐 11시 29분이에요. 시간대로 볼 때 40분에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10시 40분에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문제는 간부회의 소집을 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되기는 어려워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가 되자마자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간부회의 소집했다고 언론에 자료까지 넘겨주고 그 자료가 언론에 넘어가 가지고 이런 기사가 된 겁니다. 이 시간이 40여 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그렇죠. 뭔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 즉 계엄 행위, 내란 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을 했다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심우정은요,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걸로 일단 검찰의 준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덕수는 탄핵을 진행해야겠죠. 지금까지 봐줬는데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영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어떻게? 시민들이 직접 헌재 앞으로 몰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동도 마찬가지예요. 정영식은 시간 끌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최대한 앞당기고, 이게 지금 적폐들의 사고방식인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몰려가서 준엄한 경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 한편 서글프기도 합니다. 서글프지만 우리는 꼭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적폐들에게 이 나라를 내주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너무나도 고통받는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조국 대표를 우리가 석방시키지 못할 거고요. 이재명 대표를 조국처럼 잃게 될 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